안녕하십니까,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젤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문학소년단 제18화 임소라 작가의 초파리 돌보기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거는 2022년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고르게 된 배경이 장편에 대한 어려움, 호소. 저희가 각각의 그런 삶을 갓생을 살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편 작품에서 단편으로 조금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래도 단편 작품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읽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젊은 작가상 대상작인 임소라 작가의 초파리 돌보기를 읽었습니다. 먼저 임소라 작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7년생이시고요. 36? 여섯인가요? 네, 저보다 5살 누나니까요. 그럼 36인가 보네요.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2013년에 시로, 그리고 2015년에 소설로 등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랑 소설로 둘 다 당선한 아주 엄청난 능력자이시고요. 그리고 이 임소라 작가를 검색하시면은 소설집보다는 시집이 더 많이 나와요. 시집이 더 상단에 뜨고, 그러니까 시집 중에 특히 겟패킹이라는 시집인데 이게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초파리 돌보기는 이게 젊은 작가상 제13회 대상 작품인데, 이게 젊은 작가상이 문학동네에서 주관하는 약간 젊은 작가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공모전 같은 건데, 이게 젊은 작가상이 한 해 동안 발표된 등단 10년 이하의 작가들의 중단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등단한 지 10년이 안 됐으면은 여기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뭐 신체적인 나이가 젊을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10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등단을 뭐 상당히 늦게 해서 막 시인의 등단을 했다 해도 젊은 작가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상자들에게는 700만 원씩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초파리 돌보기는 2022년 대상 작품이고, 초파리를 돌보는 원영이라는 엄마가 있고 그의 삶을 지켜보는 딸 지유의 이야기인데, 이게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임소라 작가는 원래 해피엔딩을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큰 변화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해피엔드는 거짓 희망을 뿌리는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좀 냉소적이신 분인가요? 네, 좀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해피엔드로 이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소설을 쓰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소설로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면은 뻔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설적인 입장보다는 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내가 작품으로서 해피엔딩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캐릭터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고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원영이라는 엄마, 권지유라는 딸이 나오는데, 이 이원영은 평생 그 가정과 일터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온 중년 여성입니다. 정말 별일 다 했어요. 가발 공장 직원도 하고, 외판원도 하고, 마트 캐셔도 하고, 뭐 조리원도 하고, 텔레마케터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해왔으면서 동시에 또 집안에서는 청소, 빨래, 요리 이런 가사노동도 다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잘 쳐주질 않아요. 결국에는 50대 무경력 주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사는 원영인데, 이 원영에게는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 미선이 있는데, 원영에게 카이스트 맞죠? 네, 카이스트인 것 같아요. 카이스트의 실험동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네. 거기서 이제 원영은
실험용 초파리를 양육하고 번식시키는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파리 돌보기가 된 것 같아요. 초파리가 되게 인간과 DNA가 비슷하다고. 네, 70%가 유사해서 초파리로 임상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쥐나 이런 것보다는 번식도 잘 되고 네. 몇 세대에 걸친 효과를 빨리 포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네. 유리하다. 그래서 약간 실험용 초파리를 그런 양육하는 그런 일을 원형이 하게 되는데 가운도 입고 막 소속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 원형이 키운 초파리들이 세계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요. 네. 어느 날 초파리를 집에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용 가치가 없는 그런 초파리를 집에 갖고 오게 되는데 그날부터 원형에게 안 좋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네.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막 머리카락도 막 뭉텅뭉텅 빠지고 음식을 잘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 이상 증세를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형이 초파리 양육을 이제 못하게 되고 휴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뭐 정권 바뀌고 하니까 그 실험동은 폐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원형은 직장을 잃은 상태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실험동에서의 그런 추억을 되게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원형의 딸 권지유는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이 실험 때문에 약간 산재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자꾸 엄마한테 그때 뭐 이산화탄소 어땠어? 뭐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났어? 이러면서 1턴은 어땠어? 네. 물어보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았던 부분인데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둘러대죠. 네. 작가니까 글 쓰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우리 소설가죠. 권지유는 그러니까 나 그냥 소설 주인공 그래. 이 그래. 엄마 음. 한번 좀 설명해봐. 나 좀 그런 캐릭터 지금 그리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지유가 약간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원영한테 물어보니까 원영은 신나가지고 그럼 내가 소설에 나오는 거야?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줘요. 딸이 궁금했던 거는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는 거였는데 원영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밀가루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밀가루 먹으면 체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국수를 먹어온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 다툰 택배기사가 엉뚱하게도 자신을 위협하는 바람에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프고 마는 여자 이야기,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면 죽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거는 이제 자기만 책상이라는 거를 몰라주는 가족과 함께 사는 여자.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해서 오히려 무시했던 그런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유는 거기서 뭔가 이제 한 발 맞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원영이 다 뭐 아픈 것도 다 낫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진 씨는 이 초파리 돌보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일단 제목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괴짜 같고 약간은 귀여운 이야기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왜 초파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 원영이라는 엄마라는 인물을 너무 잘 이입할 수 있게 너무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초파리에 매료됐고 심지어 막 구더기를 귀엽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몰래 초파리를 가져가. 네, 시험관에 가져갔다가 딸한테 막 보여주고 귀엽지, 귀엽지. 구더기 봐봐. 엄마 이거 가져왔다. 애가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되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세세하게 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시험대에다가 좋은 초파리만 골라내기 위해서 되게 가까이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데 초파리의 날개와 눈을 특히 좋아했다. 투명하고 얇은 날개는 성당에서 보았던 스테인드 글라스를 닮았다. 정교하게 짜인 무늬 사이사이로 무지갯빛이 감돌았다. 새빨간 눈은 석류의 단면을 닮았다. 붉고 영롱한 수천 개의 알갱이들이 빼곡하게 모여 하나의 동그라미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뒤에도 그렇고 막 붓을 들어서 초파리가 다치지 않도록 붓끝으로 살살 건드렸다. 눈이 하얗거나 하트 모양으로 찌그러진 초파리들을 재물대 왼쪽으로 치웠다. 이런 내용이 저는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소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각각의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특별한 마음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게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영화만 해도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독백이 아니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써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설의 역할을 참 잘 수행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낭만적이고 엄청나게 잘 그려놓은 이 인물을 잘 쓰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걸 조금 더 다이나믹한 다른 소설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었어도 캐릭터는 완벽했고 네. 세팅은 좋았는데 네. 플롯이 별로. 네. 그래서 이 딸이랑만 둘이 얘기하게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걸 오히려 장편 소설의 한 명의 인물로서 썼다면 상당히 유기적인 그렇죠. 좋은 소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텔레마케터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나는 책상이 필요한데 집에서는 건조기라 그랬나요? 식기세척기. 아니, 식기세척기를 사냐 마냐 하는 거. 소화가 안 돼서 밀가루를 못 먹는데 집에서는 국수를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도 남편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는데 네. 그냥 참고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이타적인 마음. 그런 것도 참 생각해 봄직한 우리 엄마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런 감상입니다. 네. 저는 네. 실패했어요. 음. 뭔가 어떤 모종의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소설을 소설로 못 받아들이는 느낌이 일단 대상 작품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있겠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한번 보자. 기다리는군요. 팔짱 아니요. 끼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팔짱은 끼지 않았어요. 다만 이번엔 좀 저자세로 대단하신가 봐요. 그럼 제가 한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좀 잘 살펴볼게요.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퍼즐로서 이걸 대하게 돼요. 자, 초파리 돌보기인데 일단 아픈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초파리를 돌보다 아파진 사람이래요. 그리고 뭔가 방금 딱 수진 씨와 로맨스 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뭔가 여성 작가가 엄마에 대해서 돌보는 듯한 어떤 따뜻한 애정 어린 시선이 초파리 돌보기의 돌보기와 연관이 되는 걸까? 여기서 초파리를 하면 그렇게 참 하찮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일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학상을 받은 걸까? 퍼즐 맞추듯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잘 맞추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방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읽으면서는 그래서 뭘까?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아프지? 이 사람은 딸과 왜 이런 대화를 나누지? 딸은 근데 왜 알람이 잘못 저장돼서 왜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으로 나오지? 이건 무엇을 위한 걸까? 어떤 큰 그림일 텐데 왜냐하면 얘는 대상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퍼즐처럼 느껴졌고 그 퍼즐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 그냥 실패했다 나는 읽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상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웠던 네, 책이었다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저는 좀 읽으면서 이게 대상 받을만 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물론 다른 책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되게 공명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들 자기 엄마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지? 그런 쿡 찌르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이 초파리 돌보기라는 게 이 문장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초파리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잘 보면 이쁘다. 다 살아있어.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런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예요. 예, 그런 방탄소년단의 그런 것처럼 자기 원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고 이 초파리 돌보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대체 그래서 왜 아픈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아파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모호한 게 있어서 뒤에서 해결하지 않고 끝내는 또 그런 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들었던 생각이 초파리를 돌보면서 원영이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얘가 뭔가 드디어 하는 것 같고 어떤 거를 돌보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돌본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지우를 돌보거나 뭐 자기 남편을 돌보거나 이랬을 때도 분명히 원영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밖에서 보는 지우의 시선이 사실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 대체.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머니의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돌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영처럼.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냥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영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돌보는 게 좋았던 사람이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왜 엄마가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다. 희생한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쩌면 그런 사랑이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엄마가 다 막 희생한 건 아니다. 뭐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작가는 응원하는 글을 쓴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면은 대상을 받을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영이 참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수진 씨 말씀대로. 좋은 감상평이네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감투라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의 감상을 망치는지 괜히 상을 줘가지고 아니 뭐 물론 주목받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대하게 훌륭할 것이다. 내가 대상은 뭔가 좀 다르겠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등보다 2등 좋아하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네. 최우수상보다는 우수상 좋아하고.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에만 엄마가 첵스초코에 우유를 말아먹게 해줬잖아요. 맞아요. 디즈니 만화 동산으로. 자기에게 그런 특별한 하루가 허용된 뭐 하루가 있다거나 엄마가 뭐 상으로 해줬던 뭔가가 있는지. 그 엄마의 카레라이스가 생각이 나네요. 일몰의 저편에 토요일마다 해줬던 엄마의 카레라이스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관종 얘기하면서 왜 발표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가 돼서 고등학생 때서부터 슬슬 발표를 잘 했는데 저도 로맨스쟁이 얘기 그 지난 화에서 로맨스쟁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초등학교 때는 정말 발표를 안 했어요. 특히 손들고 얘기해 볼래는 사실 대학생 때도 안 했죠. 그러니까 시키니까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한 거지. 앉아 있을 때 자 누가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볼 사람 하면은 굳이 왜 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맞아요. 그것이 인생의 모토였기 때문에 초등학생 챈들러 역시 너무 발표를 안 했고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한 가지 공약을 내겁니다. 발표 한 번에 500원. 오, 꽤 액수가 큰데 500원. 그 당시에 500원이라면 크죠. 포켓몬스터 카드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한 5장이 들어있는. 딱 공장에서 나온 싸구려 누가 봐도 그냥 닭 껍질 같은 거지만 닭강정이라고 해서 팔았던 게 300원이었고 500원이라면 대단한. 그렇죠. 피카츄 돈까스.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럼요. 그래서 하루에 막 발표를 2번씩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치 엄마가 허락한 첵스초코 같은 느낌이랄까. 자가 신고제였나요? 나 오늘 2번 그럼요. 했다. 어머니가 뭐 계속 보여주진 않으니까 너를 믿는다. 정직한 어린이였네요. 정직했습니다. 좀 목돈이 필요했을 때는 어머니 저 오늘 30번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30번은 말이 그렇죠. 안 되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아마 맥시멈 2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아니까 에이 내가 3번? 에바지. 맥시멈 나에겐 맥시멈 2번이다. 1,000원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귀여우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엄마 나 2번 했어 오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표를 잘 하게 된 케이스 아닐까요? 어머니의 그런 유한 교육 방식?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대학생 돼서 깨달은 거죠. 입만 잘 털 수 있다면
내가 밤을 안 새도 되잖아. 그렇죠. 발표 담당.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든 털어봐야겠다. 이것이 부가가치구나. 맞아요. 이게 저도 그 밴드 거죠. 보컬들을 그게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진짜 연습 많이 해요. 진짜. 근데 밴드는 그 보컬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에는. 빨이죠. 네. 그래서 밴드 그 세션들이 연습 다 해놓으면 딱 와가지고 노래 딱 부르고 그쵸. 오케이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재능충. 네, 재능충.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그런 보상 첵스 초코 같은 거. 네, 첵스 초코 같은 거는 저는 라면이었는데 어렸을 때 진짜 라면을 너무 안 해주셨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그렇죠. 그러기도 해가지고 뭐 그때는 제가 이제 한참 상당히 이제 토실토실한 시절이었는데 운동장 5바퀴 뛰고 오면은 라면 하나 끓여준다. 결국에는 이제 쌤쌤이잖아요. 그냥 먹지 말고 운동장 5바퀴 뛰고 라면 먹어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운동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거를 진짜 5바퀴를 땀 뻘뻘 흘려가면서 뛰었던 초등학생 2학년 로맨스정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근데 지금 보면 운동장이 그렇게 작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초등학교 근데 가보고. 지금 보면은 너무 작은데 그때는 너무 커가지고 이걸 내가 5바퀴를 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헐떡였던 친구였는데 그때마다 끓여줬던 그 라면. 무슨 라면? 신라면? 신라면. 네, 신라면 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수진 씨에게 그런 어렸을 때 보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특별히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얌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살 넘어서 개판치기 시작한 스타일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사춘기가 23살에 와가지고 시계 왔어요. 대학교 3학년? 제가 재수를 한번 했고요. 한번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2살에 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러면 대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온 거군요. 네, 그렇죠. 그때 중2병이 시계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기 시작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밥도 잘 먹었고 그래서 한 번도 보상을 줄 필요가 없는 그저 착한 아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희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가 밥을 참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밥을 먹게 하기 위한 온갖 그 방법을 다 쓰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얻어먹은 케이스. 왜냐하면 얘만 안 줄 수 없으니까 이걸 오늘 다 먹으면 텐텐을 2개 주겠다. 그러면은 저도 옆에서 괜히 텐텐 2개 먹고 다음날 밥을 더 많이 먹고. 착한 건강한 아이. 키우기 쉬운 아이였네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커보니까 그런 키우기 어려움의 총량이 있나 봐요. 맞아요. 언젠가 온다. 나중에 한탕에 해치운. 어떤 대박 사건을 치셨나 보네요. 네네네. 엄청 진짜 세게 와서 진짜 한 23살 때부터 엄마 아빠 진짜 많이 싸우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꼴통이었어요. 엄청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 딸이 이렇게. 네,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한번 석고대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되게 유하게 잘 지내시죠. 네, 머리 받고 제가 지난 3일간 고구마도 다 캤거든요. 그때 고구마 캐셔가지고 일찍 잠드신 밤이 7시에 잤어요. 네. 아침에 가가지고 고구마가 오래 깊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호미로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헤집어야 돼요. 네, 삽을 이렇게 들고 삽으로 약간 떠낸 다음에 손을 이제 헤집었는데 부모님이 올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고구마철에.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캤거든요. 진짜. 한 8고랑을? 근데 2고랑씩 캐니까 이게 한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하고 이제 2고랑, 3고랑씩 캐고 왜 이렇게 웃기세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마무리를 하고 많이 캤어요. 근데 고구마 캐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 진짜 중노동이에요. 제가 원래 헬스장을 매일 가거든요. 헬스장을 못 갔어요. 7시에 잤다니까요. 예, 진짜 밭일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밭일은 근성입니다. 그래서 밥을 막 고봉밥을 먹잖아요.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 고구마 캐는 게 정말 사과의 뜻이었어요? 아니 뭐 대체로 요즘 이제 그래 잘해드려야지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대역죄인처럼 대역죄인처럼 이제 뭐 완치됐네요. 고구마 캘 8고랑 캘 정도면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뭐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제목이 초파리 돌보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돌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다마고치 해보셨어요? 다마고치 해봤죠. 전 다마고치를 보기만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마고치의 어떤 룰이 뭔가요? 그냥 똥 싸면 잘 치워주고 밥 그렇죠. 먹여주고. 안 치워주면 죽어요. 맞아요. 치워주는 그 버튼이 있나요? 예,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은 버튼 3개였나요? 3개짜리 그 디지몬 이런 거 해가지고 디지몬 아래에서 일단 태어나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진화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딱 몇 시에 맞춰가지고 뭐 무슨 버튼 눌러야지 키우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새삼 진짜 어른이 됐다라고 느끼는 게 그 당시에 그것이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는데 맞아요. 1, 2학년 때 그야말로 그러니까 용돈이 없었고 엄마 나 500원 나 오늘 발표했어 500원 이 화폐 가치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진짜 디지몬 그거였는지 다마고치였는지 10,000원 20,000원이었어요. 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쌌네요. 비쌌어요.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 계산을 해도 10,000 얼마라는 건 비싼 거였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벌벌 떨리잖아요. 사실 그때도 뭐 세뱃돈으로 10,000원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은 나에게 없으니 이걸 사도 되냐 허락을 맞아요. 득해야 되고 결제를 득해야 되는데 이러던 아이는 커서 노마골드를 통으로 사서 뭐 카레 자기는 이제 야채는 안 넣고 고기만 넣는 카레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런 거죠. 이제는 사실 10,000원, 20,000원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우스운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적어도 내가 20,000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고민은 안 하는 편이죠. 그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드는 거예요. 와, 쟤 뭐였을까? 어린 시절이란. 그쵸. 웃기네요. 아무튼 다마고치.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초파리처럼 애벌레 키우기 이런 거 해보지 않았나요? 애벌레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한 번 과학 그런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부스 차려져 있는 데서 그걸 받았어요. 번데기를 받아가지고 부화시키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가방에 넣어놓고 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화된 동안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서 나방이 막 한 마리가 아니라? 네, 그 3개인가 있었거든요. 고치가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따뜻하니까 집이 겨울이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보일러를 트니까 가방을 바닥에 짱 박아 놓으니까 이게 안에서 부화를 한 거예요. 되게 그러네. 미야자키 하야오 같다. 그래가지고 엄청 혼비백산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얀 그 나방이 엄청 컸어요. 이만했던 것 같아요. 손바닥만 하다고요? 네네네.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청 크나요? 네. 크나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 크네요. 목이 가가지고. 그럼 나방 얘기하니까 목이 간지럽네요. 저 어렸을 때 나방 먹은 적 있어가지고. 그건 또 뭔가요? 얘기해보세요. 진짜 자다가 뚝뚝 삼켰는데 입에 뱉으니까 나방 날개가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진짜 뭐 이상한 경험 되게 많았어요. 입에 나방 먹은 적도 있고. 방금 기침한 게 진짜 그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나방 얘기하니까 갑자기 콜록했어요. 진짜로. 근데 사람이 실제로 잘 때 하룻밤에 제가 어디서 읽기로 벌레 꽤 많이 먹죠. 10마리가 20마리 정도의 뭔가 크고 작은 벌레를 먹는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초파리 돌보기 작품 앞에 두고 지금 나방 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챈들러 씨는 뭐 돌봐본 경험이 있나요? 저 그거 있었죠. 햄스터. 이거 제가 많은 죄를 지었죠. 저희 가족이 많은 죄를 지었죠. 햄스터 둘러봤고 소라게가 유행이었어요. 소라게. 맞아요. 그때 소라게 한참 많이 나왔죠. 초등학생 때. 그 정도? 사슴벌레 안 키워보셨어요? 전 사슴벌레를 정말 많이 키웠어요. 잡아서. 정말 많이 키웠어요. 잡아서요? 네. 어디서 사셨어요? 경기도 화성시인데. 화성에서 사슴벌레가 이렇게 포획이 가능한가요? 저희 아빠가 그런 거를 정말 잘 해주세요. 막 어렸을 때도 항상 계곡 가서 저희 주변에는 계곡이 없거든요. 계곡을 찾아가서 항상 가재 잡아주시고 저 아직도 가재 잘 잡거든요. 생태 그런 교육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뭐 쪽재 들고 막 물고기 잡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나무밭에 아빠가 퇴근하다가 항상 회사를 그때는 다니실 때였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회사를 퇴근하시면서 그 주변을 물색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갖다 줄까? 네, 그래가지고 참나무 숲을 발견을 항상 이렇게 봐두세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시면 해지기 전에 아빠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숲에 데려가는 거야. 와. 잡아주시고 그런 기억이 많아요. 무섭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무서움을 모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아서 제가 처음 대학교 갔을 때 그만둔 대학교를 갔는데 어디였더라? 어디 가는데 여기에 사슴벌레가 있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뒤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사슴벌레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썸 타는 남자분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집어가지고 오빠 이거 봐봐 사슴벌레다 이랬는데 정말 190 가까우신 그 남자분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막 진짜 엄청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오빠 이거 봐 하면서 옷에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네. 진짜 난리 나죠. 저는 막 손으로 이렇게 막 갖고 놀았으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가지고 썸이 깨졌던 기억이. 아 진짜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귀엽잖아 이러는 집게를 막 이렇게 벌렸다 놨다. 그 사슴벌레 실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물면 아프잖아요. 네, 저 한번 여기 구멍이 난 적 있어요. 갖고 놀다가. 근데 진짜 정말 이상적인 네. 아버님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동화에서 나올 법한. 네. KBS. 네. 진짜 잘 놀아주셨어요, 저희 아빠. 강철 체력이. 그런데 그 꼴통 그러니까 불효를. 그러니까 아빠가 저보고 맨날 제가 20대 초반에 항상 꼴통 왔니? 잘해드려야 돼요. 네, 역시 효도하겠습니다. 좋은 아버님 두셨네요. 요새 뭐 화분? 아니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건 강낭콩 키우는 거. 아 맞다. 제가 강낭콩을 진짜 많이 잘 키웠거든요. 그거죠? 그거 솜에다가 스프레이 착착착. 맞아요. 하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말 잘 키워가지고 어디까지? 4학년 때. 제기였네요. 예, 거의 뭐 너무 잘 키워서 대주잖아요. 부모고 이거를 댈 수 없을 만큼 잘 커서 결국에는 학교 앞 화단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걸 시켜줬던.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뭐 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드루이드셨네요. 네, 그런 걸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동물들이나 이런 거를 저희 집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진 씨네 그 아버님처럼 뭐 사슴벌레 이런 거를 안 좋아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 토끼도 키워봤어요. 토끼. 네, 근데 토끼도 그렇고 햄스터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토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맞아. 만지면 죽어요. 아 죽어요? 네, 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집을 집에다가 만들어줬는데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네 하루에 20번만 만져야 된다 한 사람당. 왜냐면 토끼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엄청 많이 만지고 삐를 받아가지고 이쁘다고 또 애들이 얼마나 또 귀여워 하면서 막. 그럼 엄청 만지고 막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토끼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네, 그래서 토끼한테 사과한 적 있어요. 죽은 토끼 앞에서. 어떻게 그런 친구들이네요. 토끼는. 네, 오빠랑 저랑 그래서 토끼한테 미안하다고 하라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토끼야 미안해. 토끼가 그런 성향이 있었군요. 네. 그것도 토끼가 무슨 산토끼랑 집토끼랑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귀여운 토끼를 길렀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정말 TMI를 많이 말하게 되네요. 야, 조심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조심이었죠. 네. 그럼 다시 좀 책 얘기로 돌아와서 이 초파리 돌보기가 어쨌든 대상작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대상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책의 이 단편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원영이라는 인물이죠.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잘 묘사한 이 원영이 느끼는 감정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애정 그런 거를 너무 잘 설명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아마 대상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했던 부분이 교과서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교과서적이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 썼고 교과서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분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게 요즘 단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게 요즘 작가의 느낌이었는데 이 임소라 작가의 이 글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분명히 있고 메시지도 있고 또 내용도 괜찮고 하니까 상 받을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책을 읽을 때 소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타인의 삶을 경험해보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원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짧은 글이었는데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소설의 의미를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초파리 돌보기라고 이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았어요. 뭔가 아까 제가 뭐 읽어드린 문장도 있지만 이 초파리들 좀 봐, 뭐 다 살아있어 이거 있잖아요.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투명인간 같은 그런 거에 주목을 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왜 초파리 돌보기라고 했는지를 좀 봤는데 그냥 글감 같은 걸 화이트보드에 썼대요. 그냥 초파리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네. 되게 세세하게 잘 묘사를 하셨네요. 약간 장문 주제처럼 뭐 여기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초파리라고 써놓고 거기서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런 초파리로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진짜 그러네요. 네. 뭔가 막 초파리로 변신해가지고 막 초파리의 시점으로 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따뜻한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이어서 좋았어요. 아까 제가 고구마 얘기할 때 계속 웃었던 게 그게 하필 고구마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요? 뭐 예를 들면 그게 감자였으면 안 웃겼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고구마여서 웃겨요. 이게 스페시픽하게 고구마로 들어가는 게 너무 웃겨요. 여기서도 곤충 돌보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초파리 돌보기예요. 사실 뭐 초파리라서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가 떠올랐다? 다른 걸로 해도 되잖아요. 파리여도 되잖아요. 근데 또 초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됐든 됐을 텐데 그것을 그냥 초파리로 그냥 구체적으로 한 게 그냥 매력적인 한 번 더 눈 가는 거죠. 안 까먹을 제목인 거죠. 맞아요. 임팩트가 있는 제목이죠. 귀여워요. 그리고 일단 제목이. 여전히 초파리는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초파리라는 게 귀엽다는 게 아니라 초파리를 돌본다는 게 참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상상해본 적 없죠. 초파리를 돌본다고. 지가 알아서 어딘가에선 쓰레기통 열면 이렇게 나오던 애들인데. 어떤 가치 없는 거를 돌본다는 그런 이 뉘앙스가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책 갈피.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또 초파리에 대해서 예찬을 한 부분을 또 하나 읽어볼게요. 8일 정도가 지나면 성충이 되었다. 건강한 성충을 골라냈다. 이토록 세밀한 날개와 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고작 8일이라니. 원영은 촉파리들이 기특했다. 귀엽죠. 네. 페이지 15페이지였습니다. 그다음 챈들러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단편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쩌면 지우의 소설도 사연의 한 부분일 것이다. 가장 시시한 문장으로 지우는 소설을 끝맺었다. 이원영은 다 나았고 오래오래 행복하다. 너무 뻔한 데다가 써서 안 뻔해진 이 역설.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수진 씨 그 얘기했잖아요. 울음을 소리내어 울었다. 울고 울 뻔했다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쓰인다면 너무 클리셰고 맞아요. 다른 게 또 어딘가에 쓰인다면 이걸 오히려 꽈서 혹은 매력적이고 참신해. 와, 이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참 감인가? 그쵸. 권투 같은 거죠. 네. 잽을 날릴 것 같을 때 잽을 날리면 안 되고. 맞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겁니다. 엄마, 나는 크면 연세대학교에 갈 거야. 이건데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서울 가는 길에 일산에서 서울 갈 때 무조건 연대를 지날 수밖에 없는 노선이 있어요. 맞아요. 빨간 버스, 1000번 1000번대 버스.
1000번, 1900번, 1200번 다 2000번 뭐. 모든 버스가 서울을 가려면은 연세대 앞으로 지나가요. 일산에서는. 서대문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연세대 지나서 금화터널 지나서 이렇게 경복궁으로 가고 광화문 가고 이런 루트로 가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연세대 갈 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작가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렇죠. 뭔가 애들이 양심이 있어서 서울대 간다고 얘기 안 해요. 연세대 정도는 내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대는 그런... 뭔가 멋없어서 가고 싶다고 얘기 안 해요. 연세대가 뭔가 어렸을 때는 또 고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맞아요. 서울에 그렇죠. 근데 연세대는 자꾸 지나가면서 보니까 또 좋은 학교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연세대 갈 거 이러면 엄마가 뿌듯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연세 우유 먹여주고 연세대 갈랑갑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 치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요. 연세대는 금방 가니까. 그래서 뭐 집 가까운 데로 가서 연세대 갈 거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음 문장이. 네, 일산 살았나 작가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그거였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서울까지가 우리 집 옆에 있는 데가 근데 그 옆에 있는 데가 카이스트. 네, 엄마의 꿈은 더 컸다는 거. 엄마의 욕심은 엄청났다. 카이스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옆에 있는 과학기술원 가. 네, 그러면은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시즌 6 18화 초파리 돌보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요? 귀엽고 낭만적인 5점 만점에 3.5점. 3.5점. 네. 로맨스 정입니다. 저는 돌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요. 별점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높네요. 예. 네, 챈들러입니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귀여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오늘 좀 갈리네요 평이. 네.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책 읽나요? 네, 다음 주도 단편으로 조져봐야겠어요. 네. 임선우 작가의 첫 단편집입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이름이 좋네요. 2022년 3월 25일에 민음사에서 출판됐고요. 표지 아마 살펴보시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유령들이에요. 꼬마 유령들. 임선우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 한 3편 정도 골라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귀엽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